팟캐스트 SF 수신기 제2화 외계인의 생김새. 안녕하세요. SF 수신기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여전히 상상의 영역에 존재하는 작품 속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끊임없는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켠에는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미지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와 탐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인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은 아주 먼 과거부터 과학자들을 비롯하여 철학자,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궁금해했던 미지의 생명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외계인과의 교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 얼라이벌에서 나왔던 문어형 외계인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상당히 증미롭게 생긴 외계인이죠. 문어형 외계인이라면 사실 그 작품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성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했었어요. 화성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문어처럼 생겨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처음으로 SF 작품에서 소개한 것이 바로 H.G. 웰즈가 만든 우주전쟁이죠. 아마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우주전쟁에 나왔던 그 산발이라고 하는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것이 익숙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포드가 나왔어요. 예, 트라이포드는 세 다리가 달린 놈이고요. 헵타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거기서는 헵타포드는 7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형 외계인이라는 느낌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영화에서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에 대한 정보는 별로 볼 수 없었는데요. 사실 그 헵타와 포드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헵타포드라는 말도 영화 밖에 존재하는 정보 같아요. 그 혹시 헵타포드에 대한 뭐 다른 얘기 알고 있으세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작인 내 인생의 얘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해가지고 헵타포드라고 보였죠. 여기서 외계인과 처음 봤을 때, 외계인의 다리가 7개네. 그런데 도대체 앞뒤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어쨌거나 7개의 다리가 달렸으니까 헵타포드라고 불렸었고, 사실 그건 우리가 세 다리가 달린 건 산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7다리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발이. 네, 그렇게 시작했고, 그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를테면은 시간의 앞뒤에 관계가 없다든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 인간하고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다르다는 면에서만으로도 흥미로운 그러한 존재였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외계인의 모습이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게 어쩌면서 좀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죠. 네, 헵타포드 외에도 다른 작품 속의 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시간에 그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영화들, 소설들, 만화, 애니메이션들, 그야말로 외계인 숫자는 거의 끝이 없을 정도니까요. 뭐 그런 것들 뭐 생각해보자면 그래도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간처럼 생겼는가 아닌가, 아니면 외계인이 이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생물처럼 생겼느냐 아니냐. 이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물들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몸은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단백질로 보통 이루어진 그러한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나무처럼 생긴 생명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봤을 때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같아. 근데 아니야, 저거는 아무리 봐도 저게 생명체 같지도 않은데 외계인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괜히 흥한 트랜스포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트랜스포머를 로봇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봇이 아니죠. 외계인이거든요. 말하자면 기계 차원의 외계인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거 밖에도 뭐 예전에 봤던 작품 중에서 갤럭시 퀘스트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레고락이라고 하는 이상한
외계인이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던 바위들이 딱 뭉쳐지면서 거대한 인간 모양의 외계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호빗에서도 영화 호빗에서도 바위 건드려 나가지고 바위 건드리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골렘 같은 느낌의 그런 바위형 외계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몸이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여러 과학자들에 따르면 탄소 말고도 탄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자, 규소가 그러한 물질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규소로 생명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몸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한 기계몸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판타스틱 4에 나오는 더 씬 같은 그러한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가스 형태의 생명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형태의 생명체, 심지어는 솔라리스라는 소설에서는 거대한 바다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우리들의 외계인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익숙한 건 역시 우리 인간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뭐 동물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루트처럼 나무 모양이지만 생긴 거는 이제 인간에 비슷하게 두 다리로 걷는 그런 구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두 다리로 걷거나 뭐 직립보행의 인간형 외계인들이 많은 이유가 지구에 내려온 생명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쉽게 형태를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스타트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스타트렉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상당수가 피부병 걸린 인간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얼굴에다 이것저것 종기 같은 게 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작비가 아닌가 싶어요. 분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 기술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들이 어느 정도 인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자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도구 위스퍼러라고 해서 뭐 개를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개의 마음을 안다. 사실 생각보다 알기 힘들거든요. 개의 마음들은. 우리들의 개를 봤을 때 그 개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하지만 인간처럼 생기면 그들의 얼굴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의 표정만 보더라도 그걸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와 교류를 하는 형태의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작품들은 그런 외계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그 좀 착한 외계인으로 다뤄졌던 뭐 E.T.에서 나오는 외계인을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또 의아하긴 하지만 눈 큰 그리고 네, E.T.도 두 다리로 걸어 다니죠. 네, 두 다리로 걷긴 하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인간이랑 되게 다르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털도 없고 배도 불룩하고 주름도 있고 눈도 크고 사실 되게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뭐 실제로 보면 사실 혐오스럽게 느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 영화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기 같은 느낌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딱딱하고 그리고 키도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눈도 굉장히 크고. 근데 정말로 그런 외계인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무서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아니 반면에 그 좀 부정적으로 약간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온 외계인들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좀 거부감 드는 어떤 좀 캐릭터의 외형을 갖고 있던 것 같아서 E.T.가 생각났었어요. 그렇죠. E.T.도 이제 형태를 만들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섭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꼈던 거는 예전에 TV 드라마로 나왔던 V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때 너무나도 인기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다 V라고 써놓고 다니고 했었는데 페인트로 빨간색 페인트로요. 그 V라는 작품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피부를 씌운 거였어요. 그 피부가 벗겨지면 그 밑에 파충류의 피부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뱀이라던가 그런 걸 보게 되면 혐오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느낌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룡이 진화해가지고 파충류 외계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식으로 이 파충류의 그 피부 느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형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아예 맨인 블랙 1편에서 나왔던 바퀴벌레형 외계인이라던가 거대한 바퀴벌레였죠 진짜. 와 그건 끔찍했어요. 그리고 스타시트로퍼스라는 작품에서도 수많은 그 거미같이 생긴 거대한 거미처럼 생긴 곤충형 외계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거는 나중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에일리언 같은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등장하는 그런 형태, 그런 부정형이거나 아니면 뭐 곤충형이거나 인간하고 멀면 멀수록 아무래도 좀 끔찍하게 보이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곤충형 외계인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아무래도 곤충의 그 이목구비가 사실 뭔가 아이 컨택하기 굉장히 힘든 얼굴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눈빛을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살아있는데 혐오스럽고 뭔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약간 일상의 존재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외계인의 어떤 낯선 모습에 반영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뭐 사실 곤충형 외계인에서 생각해 볼 거는 우리 흔히 벌떼를 밀려오거나 아니면은 벌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요. 아니면은 뭐 개미, 살인개미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곤충이란 것이 사실 되게 작기 때문에 무서움이 덜하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보다 더 큰 크기로 해서 밀려온다면 전 그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끝없이 밀려오는 인어전술의 극치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타시트로퍼스라는 소설 거기서 처음 만들었었고 영화에도 그게 동시에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뭔가 정말 벌떼같이 밀려오는 그야말로 끝없이 밀려오는 그 곤충의 모습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외계인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뭐 곤충형 외계인이나 뭐 또 뭐가 있었죠? 이를테면 생물같이 보이지 않는 네. 트랜스포머 같은 그러한 금속으로 된 외계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는 무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예 형체가 없는 외계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외계인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또 생소한 얘기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실제로 이제 외계인이 에너지체로 되어 있다라는 설정들은 되게 다 많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 나온 외계인도 아마 그런 외계인이 아니었나라고 거의 추측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진화에 달하면 그러면은 우리들이 몸을 버리고 영혼만의 존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일단 살아있는 에너지 형태에 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얼마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죠. 그래서 게임 같은 데서도 종종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에너지체 그 자체로만 보자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그냥 불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다 갑옷을 입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작품에 나왔지만 예를 들면 판타지에 나오는 엘레멘탈 같은 것들, 정령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그 에너지 그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가스 모양인데 사실은 그 의지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려내는가.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내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기술적인 문제에서 외계인의 외형이 탄생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스타트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맨인 블랙 같은 작품이 등장할 때는 CG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를 이용한 로보틱스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처럼 다양한 외계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양한 외계인 중에서도 제가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본 외계인이라면은 그 에일리언 영화에서의 에일리언 네. 이 좀 눈여겨볼 만했던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이제 외계인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어진 것 자체가 생물병기로 일종의 만들어진 설정처럼 나오죠. 맨 처음 영화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얘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서운 놈, 어쨌든 나쁜 놈이었거든요. 에일리언한 것도 사실은 이전에 소설에서 다른 작품 속에서 이미 그런 비슷한 종류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통해서 역시 사람들의 가장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HR 기거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분은 인체 뭐 생식계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곤충들과 조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끔찍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디자인이 없었다면 에일리언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시 외계인을 만들 때, 외계의 생명체를 만들 때 그건 어떤 디자인으로 만드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 외계인에 대한 뭐 정보가 좀 나오면은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일리언 영화 속의 에일리언이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외계인의 안에 어떤 그 혈류라고 해야 될까? 어떤 물질이 흐르는지도 사실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네, 산성 액체가 흐른다라는 네. 식으로 설정이 났었죠. 사실 그 인간이 산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대처하기 힘든 물질이긴 하니까 사실 그런 걸로 가득 찬 외계인을 만난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사실 좀 되게 대처 방식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혐오스러움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자면 과연 트랜스포머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영양분을 섭취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건전지를 빼지 않을까. 건전지를 이용할 수도 있겠 진짜.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뭐 트랜스포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발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외계인처럼 등장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뭐 철아나톰 같은 작품에서는 로봇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그 아톰과의 뭐 싸움이 벌어지고 하고 근데 그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자면 정말 이 외계인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 개념상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되고요. 뭐 트랜스포머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작품에 따라 설정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혹시 모르죠. 트랜스포머도 누군가 만드는 로봇이었는데 그게 생명체처럼 나중에 진화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로봇형 외계인이라고 해야 될까? 트랜스포머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하게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을 벗어난 어떤 인공지능과끼리와의 대화가 발칵이 돼서 그 프로젝트가 무산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전 되게 재밌었는데 왜 중단했을까 하는 막 그런 이상한 의구심도 생겼어요. 뭐 사실 그 기사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뭐 인공지능이 무슨 특별한 언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지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상한 말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뭐 후후후후후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중단한 건데 그거를 마치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공지능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한 거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방금 외계인 얘기를 하셨지만 한번 우리가 외계인의 어디까지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외계인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외계인, 뭐 혹은 뭐 이성인. 자, 그러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외계인의 어원에 대해서 보면은 지구 밖 행성의 지적 생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성인이라는 그래서 말을 하기도 하죠. 네. 근데 그 인공지능이나 뭐 어떤 무형체 외계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외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광범위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구 밖에서 발생해서 성장한 그런 존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외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붙이려면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문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화성에 박테리아가 등장했다. 화성에 그러면 세균 같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그런 생명체가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역시 외계인은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는 번식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점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뭐 혼자밖에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걸 외계인이라 불러야 되냐면 좀 애매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외계인도 인간처럼 어떤 자유의지가 있고 문명이 있고 뭐 번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외계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외계인 뭐그 생명체 형태가 어쨌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리어 진짜 이상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다만 그들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냐 어디냐 일단은 제쳐놔야죠. 어찌됐든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외계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뭐 그들과 뭘 얘기하느냐는 그 다음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외계인이나 이성인이라고 불렀을 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전제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외계 생명체라고 했을 때 더 정확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외계 생명체라는 것이 좀 더 넓은 유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외계의 지적 생명체라고 하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명을 가졌다는 존재라는 점에서. 네, 그 문명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사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외계인을 다룬 다양한 영화에서도 그런 환경에 대한 정보가 좀 언급됐을 때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에일리언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뭐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 외계인이 탄생하게 된 어떤 환경에 대한 얘기 같은 게 나오는 뭐 사례라든가 영화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건 사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뭐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추측 같은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주 전쟁에 등장하는 화성인조차도 사실은 그 화성인이 왜 그런 문어 모양이냐? 거기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 발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분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목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하면 어떤 식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목성은 가스 행성이니까 가스를 가득 담은 거대한 풍선 같은 게 붕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런 식의 상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속에 사는 물속에 사는 외계인이라면 뭐 돌고래처럼 생겼다거나 지상에 사는 외계인이라면 어떤 식이 생겼다거나 그런 식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지만 문제는 그런 추측이 어디까지가 정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외계인을 만나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실제로도 외계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그게 영화에서 많이 드러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외계인이 어느 환경에서 탄생했고 뭐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 정말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정말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냥 뭐 상상할 뿐이죠. 헵타포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헵타포드가 7개의 다리를 가지고 활동한다. 근데 그 7개의 다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삶을 살지,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은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의 모양은 어떨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기준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라든가. 그렇지만, 그런 상상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외계인이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미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무형체 외계인도 있으니까. 모릅니다. 뭐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에 외계 생명체 흔적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꽤 실제로는 정말로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뭐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들이 외계인을 만났냐 하면은 그건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외계인 해부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외계인 해부 영상 실제로는 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게 이미 드러나기도 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음모다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언젠간 외계인이 우리랑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외계인과 만났냐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외계인을 사실 만나기 위한 어떤 노력들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어떤, 가설 같은 것들. 뭐, 미국 로스의 UFO 추락 사건이나, 뭐, 그런 외계인 어떤 실험 사례 같은, 뭐, 분명한 약간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존재하는데,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극에서 화성에서 날아오는 운석이 발견됐다고 그러고 그 운석 안에 외계인, 정확히 말하면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게 정말로 외계인일지도 모르는 거죠. 아, 흔적 자체가 외계인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모르지만 물론 우리 과학기술로 그것들이 흔적이라고만 발견됐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외계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은 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사실은 외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외계에서 내려온 존재였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지구상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일 아니겠죠. 어쩌면 해서 우리들도 사실은 우주의 스페이스의 일원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외계인이랑 관련된 종교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이언톨로지가 사실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뭐 사이언톨로지나 라엘리안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톨로지 창시자는 사실은 론 허버드라는 SF 작가분이셨고요. 그 론 허버드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으로 배틀필드 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이언톨로지의 일종의 성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해요. 소설가의 작품이 네. 경전이 된. 그렇죠. 물론 그분이 만든 경전 자체가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경전이. 하지만 그 경전 이외에도 그분이 쓴 소설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외계인이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문명을 알려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십니다. 에리 폰 다니켄이라고 해서 독일의 사실 그분도 원래 SF 작가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나온 책 중에서 신들의 전차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고대 문명들의 그 외계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거기에 보면 외계인들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스타게이트 같은 영화가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종교라는 거 성질 자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가 소설에서의 허구성이 사람들이 뭔가 믿는 경전이 된 것도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을 오히려 믿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사이언톨로지의 경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는 사이언톨로지의 그런 사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배틀필드 어스라는 영화에는 사이언톨로지 배우로 유명한 존 트라볼타가 출연해가지고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면 그 종교인들은 사실 팬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은 사이언톨로지하고 배틀필드 어스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한 건 아니었고 그게 좀 영감을 준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의 교리로서 보자면 조금 다른 면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역시 그 안에서 외계와의 교신이라든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라일리안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 과학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톰 크루즈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사이언톨로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과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인 어떤 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 영이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할 수 있죠.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가 되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게 되면 뭐 그럴듯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다 외계인이라는 것을 결합했을 때 더욱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실례로 조지 아담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의 얘기를 보게 되면 외계인들과의 대화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외계인들, 금성인들이나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그 금성인들의 한 얘기나 그런 것들이 거의 그냥 종교 교리예요. 외계인들은 우리보다 발달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거의 신적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들을 신봉하는 무언가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외계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영화 콘택트에서도 나왔던 뭐 지적 탐사 프로젝트,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라는 뭐 세티 프로젝트도 있고 사실 외계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밝혀진 어떤 사실이나 근거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예. 모든 게 다 가설에 붙여졌고 미스테리로 남았는데 사실 외계인을 만나게 된다면 시대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문명이 완전히 다를 테고요. 일단 태어난 것 자체가 다르고요. 한편 종교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외계인이 최고의 존재였다라는 그런 말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우리 문화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가 많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열망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계인을 만났다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1947년에 있었다던 미국 로스의 UFO 추락 사건? 그 당시에는 여파가 어땠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UFO랑은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세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죠. 굳이 말하자면 로스웰이라는 장소가 아주 평범한 사막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작은 마을에서 엄청난 관광지로 바뀌었다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관광 사업에 일조하게 된 경우가 있군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되게 많고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 중에서 그 외계인과 관련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없죠. 그 외계인에 대한 사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외계인에 대한 묘사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외계인의 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름진 피부라든가, 큰 다이아몬드 형의 눈이라든가, 초점을 알 수 없는 검은 눈? 털이 없는 피부를 가진 그런 외계인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외계인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나 UFO의 존재? 형태? 같은 거는 사실 어디서 비롯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외계인, 이제 회색빛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외계인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외계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외계인, 그레이형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입증한 증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외계인들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상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전에 약물 같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오컬트에 심취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 같은 걸 보면 이 외계인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 UFO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거기도 비슷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 환각 상태에서 보게 되는 희미한 모호한 형상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라는 외계인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레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 비행 접시 얘기지 않습니까? UFO가 비행 접시다. 근데 사실 UFO라는 말 자체가 비행 접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날아가고 있으면 그건 UFO거든요.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그렇죠.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맨 처음에 발견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고 마치 물 위에서 접시가 튀듯이 이렇게 돌 던지면 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접시가 튀듯이 이상한 형태로 비행을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기자가 거기다가 비행 접시라는 말을 붙여버렸어요. Flying Saucer라는 말을 붙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본 건 분명히 초승달 모양이었는데 사람들이 비행 접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접시 모양의 물체야. 그 다음에는 모든 UFO가 접시 모양의 물체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 접시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외계인의 비행체는 몽땅 다 초승달처럼 생겼다라고 인식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어떤 근거도 없는 그저 상상이었는데 어떤 좀 상상 가능한 단어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공통의 상상을 하게 된 경우네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보고가 되기도 하고요. 그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비행 접시는 다 그런 형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 솔직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외계인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저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 만난 결과 나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에 뭔가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떤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외계인과 만났을 때 인사말은 되게 형태가 많을 텐데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먼 거리에서 우리 지구를 찾아온 존재인데 최소한 우리가 무리하지 않다는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이를테면 악수를 하려고 했다가 그 악수가 사실은 그 세계에선 결투의 선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보다 분명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인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캐로르 중사에 나왔던 개구리 모양 외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레이일 수도 있고 혹은 부정형의 외계인일 수도 있겠죠. 물론 무섭게 보이겠지만 그들이 무섭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으려는 법도 없고 반대로 그들이 무섭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는 법도 없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외계인을 만났을 때 그게 어떤 모양인지 참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지구 밖 행성의 지적 생명체라고 불리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없는 현재이지만 그들의 존재를 상상하고 그 상상에 다가가는 과정 자체에 실질적인 정보보다 많은 의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영화 컨택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넓은 공간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겠죠? 라고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외계인은 이미 도착해 있는 거 아닐까요?
공상의 존재가 SF 작품을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친숙히 다가와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오늘 SF 수신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SF 수신기의 수신자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SF 걸작선. 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SF 작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자, 지난번에는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눈가를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외계인의 형태가 어떤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계인과의 만남, 그리고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것은 단지 운이 좋기 때문만에 일어난 건 아닐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로버트 A. 하인라인, 우주보고 있음 출장 가능이라는 작품이에요. 로버트 하인라인은 스타시투 포스라는 작품으로도 되게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우주보고 있음 출장 가능은 청소년들을 위한 SF 작품으로서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SF 팬들에게는 거의 필독서 같은 즐거운 작품입니다. 굉장히 쉽게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걸 느끼게 해요.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은요, 우주로 가고 싶어 해요. 이 세계는 우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난관이 필요해요. 난관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비누 회사의 경품 대회에서 우주로 보내주는 티켓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거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생각했던 주인공은 그 경품 대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주변 가족들, 친구들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경품에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슬하게 떨어졌고 우주로 가는 티켓은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 그에게 들어온 것은 한 낡은 우주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우주복이었어요. 처음엔 실망했죠. 하지만 주인공이 우주로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 그 우주복은 왠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앞당겨주는, 자신의 꿈을 한 발짝 나가게 만들어주는 그건 도구처럼 생겼댔어요. 그래서 그 우주복을 열심히 개조해서 정말로 작동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그 우주복을 입고 뒷뜰에서 놀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무전 연습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로 무선 통신이 들어오더니 우주로부터 두 척의 우주선이 나타난 겁니다. 당황하던 상황에서 정신 차려보니 주인공은 우주 해적에 잡혀 있었고 어떤 이상한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돼요. 그 외계 생명체는 엄마 생물이라고 부르는 참 독특한 생명체예요. 굉장히 이 괴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예쁘고 어떤 면에서는 귀엽고, 그리고 그야말로 엄마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생명체. 그리고 주인공 앞에 이 지구를 노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의 모습이 굉장히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놈이라고 주인공은 부르고 있는데 뭐 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한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팔들은 인간보다 관절이 훨씬 많아서 뱀처럼 움직였다. 팔은 두 쌍이었는데 한 쌍은 허리로 짐작되는 곳에 달렸고 한 쌍은 머리 아래에 달려 있었다. 어깨는 없었다. 덩굴손 같은 그의 손가락은 계속 꿈틀거려서 몇 개나 되는지 도저히 셀 수 없었다. 이처럼 굉장히 끔찍한, 무엇보다도 그 얼굴부터가
내가 지금까지 얼굴을 묘사하지 않은 것은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끔찍한 모습보다도 더 이상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외계인과 만나서 주인공이 상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주인공은 그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심판하려는 또 다른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데 성공해요. 즉 지구를 구한 영웅이 되는 거죠. 훗날 주인공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운은 언제나 생각해 볼 게 많은 단어지. 내가 엄청난 운이라고 했는데 그건 운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 주파수대에 있었지? 우주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내가 왜 우주복을 입고 있었지? 우주에 가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우주선이 호출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게 운이라면 타자가 공을 칠 때마다 운이라고 해야겠지. 행운은 꼼꼼하게 준비했을 때만 따라오는 거야. 불운은 이를 대충 처리했을 때 따라오지. 자, 이처럼 주인공은 우주복을 있었고 우주복을 갖고 있었고 그 우주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주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외계인으로부터 그리고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우주로 가겠다는 꿈을 꾸고 그리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결국 무언가를 이룰 때 거기에는 결코 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외계인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운이 따라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외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분명 그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바라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 우주를 바라보면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처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을 기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작품일 거예요. 감사합니다.